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당신의 열정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일하던 회사에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부분 고용된 입장이라면 늘 이런 고민을 해봤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이 아닌 노년이 되었을 때 고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많은 현대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긴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불빛 없는 긴 터널 속에서 헤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를 생각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젊고 늙고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노인, 과연 그 정의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젊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노인이라는 단어가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흔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만 65세가 넘어가면 우리는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시간의 문제이지 노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우리는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만 퇴직하는 나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65세까지 일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60세는커녕 50도 되기 전에 우리는 직장에서 밀려나는 게 요즘 아주 일반화되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퇴직을 빨리 할수록 우리의 노후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만약 내가 50도 안 되어 현재의 직장에서 밀려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이며 평균 14%와 비교해봐도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산 구성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는 부동산이 대부분 차지하는 실물 자산의 비중이 평균 75%로 나타나는 반면에 금융자산은 고작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70%가 금융자산이며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한국 가계의 부동산 비중은 월등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60세 이상은 실물 자산이 81%가 몰려 있다고 하며 노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대부분은 아파트가 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워낙 부동산에 자산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남는 게 집 한 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이상의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역모기지론 등을 활용한 주택연금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편한 인식이 사실이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런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직장인들은 전 생애 주기에서 소득을 버는 기간이 너무나 짧고 국가나 정부에서 노후에 이렇다 할 복지나 혜택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적 연금에 의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인들의 실제 은퇴 나이는 72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OECD 평균 65세와 비교하면 7년이나 더 일하고 나서야 은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법으로 정해진 은퇴 연령과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은퇴 연령의 격차가 11년으로 OECD 1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강제로 퇴직을 당하면은 그때 은퇴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입을 위해 70대 초반까지는 슬프지만 아파트 경비 같은 화장실 청소 같은 저렴한 일자리로 이동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세라는 통계청 조사가 있는데 이는 실제 전 생에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나이는 50도 안 되어 끝나지만 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함께 국가의 복지 시스템 부재로 인해
결국 70세 가까이 아파트 경비 같은 허드렛 일로 퇴직을 해도 은퇴를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 후에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꿀팁을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노후 준비는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퇴직연금, 그리고 선택적으로 더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로 우리의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퇴직 후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연금 형태가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 납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가 보장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현실에 비춰보면 가장 강력하고 효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퇴직연금입니다. 우리나라도 노후에 대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몇 해 전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법적으로 금지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아닌 제3자의 투자기관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의 DB와 확정기여형의 DC 제도로 나뉘어지는데요. DB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며 이익과 손실에 대한 기회와 위험 요인이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를 갖다 이제 선호하는데요. 그렇지만 DC는 운용 수익에 있어서 실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익과 위험의 정도가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닌 독립된 투자금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DB나 DC의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IRP라고 하는 개인 퇴직연금과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활용한 개인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IRP라고 하는 개인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3층 구조와 연금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1층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이 바닥에서 든든히 버티는 모습을 이제 보았고요. 두 번째 2층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DB나 DC 형태로 적립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3층이 일반 개인연금인데요. 바로 일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중에 하나인 IRP, 즉 개인 퇴직연금과 그리고 개인연금 중에 하나인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 합산이 700이라 원하는 비중으로 2가지를 모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연말정산 시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늦출 수 있다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안전하게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은 반드시,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필사적으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각기 두 연금 형태 중에서 700만 원을 얼마나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좀 하겠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금 저축만을 해왔는데 3년 전부터 IRP 개인 퇴직연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꾸준히 IRP와 연금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연금저축에 연금저축 보험만 주구장창 해왔었는데, 이 연금저축 계좌에 인덱스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는 아주 멋진 상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00만 원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통해 인덱스 펀드를 매년 납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P 개인 퇴직연금에는 매년 300만 원을 납부하여 꾸준히 세액공제 혜택의 한계인 연간 7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연말정산 때 매년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더불어 미래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자연스럽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을 700만 원 꽉꽉 채워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700만 원이 안 되고 연간 100만 원이 되더라도 일단 납입을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 그리고 노후의 연금액까지 늘릴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매우 강력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면 바로 이 복리 때문입니다. 복리의 힘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뚜렷할 만한 특장점을 저희에게 선물을 합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는요,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은 감소하게 되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은 법령상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은 체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연간 7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일단 IRP 개인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좌 개설 금융사에서 매년 상품을 추천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페퍼저축은행이라는 곳에 상품을 가입했는데 그 3년 약정일 경우 정해진 금리가 무려 2.1%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요즘 은행 시중 금리는요, 실질적으로 1%도 안 되고요. 웬만한 저축은행도 2% 찾아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는 2.1%의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저축은행이니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매년 300만 원을 금리가 아주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하여 저의 퇴직연금액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 연금저축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이것이 아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미련하게 연금저축보험에만 납입을 해왔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연금저축계좌에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여기에 인덱스펀드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단 1초의 망설임, 고민도 없이 바로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덱스펀드의 장점은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장기 투자가 되면 복리의 수익을 넘어서는 아주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인덱스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며 또한 여기는요,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것, 정말이지 아주 큰 매력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국 주식시장은요, 상장 역사, 역대 코스피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80년대 지수가 처음 생길 때 100에서 현재는 2200까지 올라갔고요. 주식시장은 최소한의 물가 상승 이상의 어떤 성장,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중간에 높고 낮음의 플렉츄에이션, 기복은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퇴직 후에 연금 형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는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동안 적립한 내역을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P 개인 퇴직연금인데요. 저는 18년부터 3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적립을 하고 있는데 원금 900만 원에 투자 수익이 24만 원이 붙었습니다. 투자 수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저축은행 이자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에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계속 앞으로도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은행 상품을 통해서 저는 IRP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저축연금 펀드 안에 인덱스 펀드의 수익 현황입니다. 19년 작년부터 매년 4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매우 어려웠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련도 넘어서 수익이 현재 9% 이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금은 800인데 평가액은 87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인덱스 펀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어떤 액티브 펀드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하고 수수료가 거의 없고
내가 시장에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익이 어떤지 납입할 때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되는 퇴직 후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IRP 개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 안에 있는 인덱스펀드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상품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아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과세 지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유동적이지 못하지요.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하면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위급하고 긴급한 자금에 대한 인출이나 해지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유동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동적이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리하지 않고 내게 맞는 금액을 꾸준히 납입만 해 나간다면 강제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의 노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못할 거라면 당당히 지혜롭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함께 나의 노후를 책임질 개인연금 그리고 인덱스펀드 오늘 제가 소개한 영상을 통해 같이 저와 함께 준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거를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